회장님, 72번째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편히 쉬십시오. 회사는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아버지 건강하셔야 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회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내 72번째 생일상에서 나는 자식들의 번지르르한 얼굴 위로 사망보험금이라는 6글자가 떠다니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아버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저희가 아버님 뜻 잘 받들어서 회사 지금보다 10배는 더 키우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짐 좀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십시오. 기름진 목소리로 외치는 장남 성운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걱정이 아니었다. 조바심이었다. 어서 이 늙은이가 가진 모든 것을 제 소나귀에 넣고 싶어 안달이 난 탐욕스러운 맹수의 조바심. 평생을 내 그늘 아래서 상무라는 직함 하나에 만족 못하고 제 그릇은 생각도 않고 무리한 투자를 일삼다 수십억 빚더미에 올라앉은 놈이다. 저놈에게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당장 현금화해야 할 부동산이자 움직이는 통장이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다. 굳이 이 잔칫날에 핏대를 세우고 싶지 않았다. 아빠,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셔야 해요. 네. 장녀 수지는 어느새 눈가를 붉히며 내 손을 잡았다. 그 가느다란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가 조명 아래서 섬광을 터뜨렸다. 남편 사업이 어렵다는 소리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다. 명품으로 휘감은 온몸에서는 나와는 다른 세계의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다. 저 눈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곧 말을 자신의 돈주를 위한 것이리라. 저 가녀린 손은 내 손의 온기를 느끼기 위함이 아니라 내 손목에 찬 시계의 가격을 가늠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막내 민주는 제 형과 누나의 성화에 마지못해 술잔을 들었다.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차라리 가여웠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 한마디를 내뱉는 목소리가 모기만 했다. 저놈은 악하기보다는 약한 놈이다. 그러나 약한 것 또한 죄가 될 수 있음을 나는 곧 깨닫게 될 터였다. 평생을 이 악물고 남들 먹는 것 안 먹고 남들 자는 것 안 자며 이 집안을 일궜다.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중견 건설사를 일구기까지 내 머릿속에는 오직 가족 2글자뿐이었다. 저것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배우게 하고 결혼시키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다. 그 목표를 위해 나는 나 자신을 지워버렸다. 하지만 늙고 병든 아비는 이제 그저 치워야 할 짐이 되어버린 모양이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나의 작은 연기에 놈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미끼를 물었다. 아버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잦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아빠. 지난번에는 내 이름도 순간 헷갈려 하셨잖아. 우리 너무 무심했나 봐.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놈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대본을 읽는 배우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과장된 걱정 속에서 나는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았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땅에 묻기 위해 삽을 들고 대기하는 자식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결국 나는 놈들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국내 최고라는 대학병원 VIP 병동으로 향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앞에서 나는 몇 가지 질문에 일부러 엉뚱한 대답을 했다. 오늘 날짜를 틀리게 말하고 손녀의 나이를 헷갈리는 신용을 했다. 자식들은 내 연기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기대감과 흥분으로. 의사는 미리 약속된 대로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은 자리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알츠하이머 초기 소견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순간 진료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성운의 입꼬리가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수지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고 민주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봤다. 완벽한 연극이었다. 나만 빼고 모두가 배우이거나 혹은 나만이 유일한 관객인 연극. 내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 그렇게 막을 올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놈들은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버님, 이제 회사 일은 형님한테 다 맡기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셔야 해요. 수진이 운을 뗐다. 맞습니다, 아버님. 혹시라도 나중에 더 안 좋아지시면 재산 문제 같은 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실 때 저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성훈이 노골적으로 말을 이었다. 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눈을 감았다. 평생을 바쳐 지은 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그러나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이 늙은 아비의 껍질을 어디까지 벗겨 먹을 수 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주마. 그날 밤 나는 평생의 친구 박영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낡은 형사 점퍼가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이제는 을지로 뒷골목에서 작은 흥신소를 운영하는 내 유일한 벗이었다. 우리는 허름한 포장마차에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다. 그래서 시작하기로 한 건가? 영철이 안주로 나온 홍합 껍데기를 까며 툭 던지듯 물었다. 나는 말없이 소주를 목구멍으로 털어넣었다.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불을 지르는 것 같았다. 놈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 내가 치매라는 걸 빌미로 모든 걸 빼앗을 작정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 족속들 자네 앞에선 살랑거려도 뒤에선 무슨 짓 할지 모를 놈들이야. 영철은 이미 내 자식들의 뒷조사를 끝내놓은 상태였다. 성훈의 수십억대 도박 빚, 수진 남편의 부도 직전인 회사 상황, 민준의 아내가 몰래 사들인 강남의 오피스텔까지. 모든 정보가 영철의 낡은 서류 가방 안에 들어있었다. 이제부터 진짜 치매 환자 행세를 해야 해.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거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알고 있네. 자네만 믿는다. 필요한 건 뭐든 말하게. 우리는 말없이 잔을 부딪혔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내 마음속 결심도 단단하게 굳어졌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내 인생을, 내 존엄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다. 평생을 가족의 울타리로 살았던 김진우는 오늘 죽었다. 이제부터 나는 그저 탐욕스러운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버려진 힘없는 늙은이일 뿐이다. 적어도 연극이 끝나는 그날까지는. 며칠 뒤 예상대로 자식들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내 앞에 나타났다. 성년 후견인 지정신청서와 재산분할 합의서라는 서류 뭉치를 들고서 아버님, 저희를 믿으시죠? 아버님 재산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드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나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침을 흘리는 연기를 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펜을 쥐었다. 성훈이 내 손을 억지로 붙잡고 서류 위로 끌고 갔다. 김진우 세 글자가 지렁이처럼 기어갔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나는 보았다. 짐승들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번뜩이는 그 탐욕스럽고 잔인한 눈빛을. 가면은 완벽하게 벗겨졌다. 이제 내 마지막 연극에 진짜 막이 오른다. 내 서명이 적힌 서류 뭉치가 자식놈들의 손에 들어간 바로 다음 날 나는 평생의 노력이 깃든 평창동 저택에서 쫓겨나듯 실려나왔다. 아버님, 여기가 국내 최고 시설이에요.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돌봐드릴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성우는 마치 대단한 효도라도 하는 것처럼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 손길에서 나는 어서 이 짐 덩어리를 떨쳐버리고 싶은 조급함 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수지는 또다시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내 손을 잡았다. 아빠, 자주 올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고. 아니, 간호사님한테 말해요. 응? 제 손으로 직접 나를 감옥에 쳐넣으면서 그 입으로는 자주 오겠다는 역겨운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나는 그저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두어 번 주걱거렸다. 마지막으로 막내 민준을 보았다. 놈은 차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구두코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죄책감인가? 아니, 그보다는 형과 누나가 시키는 대로 아비를 내다버리는 제 나약함에 대한 자기 혐오에 가까울 것이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나를 태운 차가 멀어져 가는 소리가 들렸다. 내 인생의 성체였던 집이 이제는 나를 거부하는 차가운 돌덩이로 보였다. 늘 푸른 쉼터라는 간판이 걸린 요양원은 겉보기엔 호텔처럼 화려했다. 그러나 대리석 바닥은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고 소독약 냄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냄새를 지워버리는 듯했다. 이곳은 쉼터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빼앗긴 늙은이들을 산채로 관에 넣어두는 화려하게 포장된 생지옥이었다.
나는 배정된 1인실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지금부터 나는 완벽한 치매 노인이 되어야 한다. 간호사가 들어올 때면 일부러 허공에 대고 헛손질을 했고 식사 시간에는 음식을 질질 흘리며 어린아이처럼 굴었다. 밤에는 죽은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복도를 배회하는 연기도 서슴지 않았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702호 김진우 할아버님 증세가 생각보다 심각하시다는 평가는 내 계획에 더없이 좋은 보호막이 되어주었다. 일주일 뒤 영철이 보낸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중마고우 박영철이 보내는 추억의 바둑판 세트라는 메모와 함께 나는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상자를 열었다. 묵직한 나무 바둑판 아래 비닐에 쌓인 소형 스마트폰과 충전기가 숨겨져 있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나는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조심스럽게 전원을 켰다. 액정 불빛이 어둠 속에서 유일한 희망처럼 빛났다. 나다. 계획대로 진행 중. 짧은 메시지를 보내자 곧바로 답장이 왔다. 알고 있네. 놈들 벌써부터 돈 파티를 시작했어. 증거는 차곡차곡 모으는 중. 그날 이후 깊은 밤 화장실은 나의 비밀 사령부가 되었다. 낮에는 모든 것을 잊어버린 망령처럼 요양원을 떠돌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다시 예전의 김진우로 돌아와 영철이 보내오는 보고를 받으며 다음 수를 계획했다. 자식들의 방문은 처음 한두 달은 그럭저럭 이어졌다. 값비싼 과일 바구니와 영양제를 들고 와서는 간호사와 요양원장에게 우리 아버님 잘 좀 부탁드린다며 돈 봉투를 찔러주는 쇼를 벌였다. 그러나 그들의 체류 시간은 점점 짧아졌고 나와 눈을 맞추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아빠, 회사에 급한 일이 터져서 오래 못 있고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 애들 학부모 상담 있어서요. 다음에 올 땐 더 맛있는 거 사올게요. 핑계는 날마다 정교해졌다. 나는 멍하니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숫자를 셌다. 놈들이 내뱉는 거짓말의 숫자와 영철이 보내온 증거 사진의 숫자를. 영철의 보고는 충격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했다. 장남 성우는 내 돈으로 강원랜드 VIP룸에서 억대의 도박 빚을 청산하고 보란듯이 번쩍이는 독일제 세단을 새로 뽑았다. 영철이 보내온 사진 속에서 성우는 젊은 여자와 함께 골프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가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낀 돈이 저놈의 허영과 탐욕을 채우는데 그렇게 쓰이고 있었다. 장녀 수지는 남편의 망해가는 사업에 돈을 쏟아붓는 것도 모자라 친구들과 함께 두바이 7성급 호텔로 호화 여행을 떠났다. SNS에 올린 사진 속에서 수지는 명품백을 옆에 두고 샴페인 잔을 든 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배경으로 펼쳐진 야경은 내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가장 나를 비참하게 만든 것은 막내 민준이었다. 놈은 제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상속받은 돈으로 강남의 상가 건물을 아내 명의로 매입했다. 아내에게 받은 용돈으로 새 차를 뽑고 의기양양해하는 놈의 사진을 보았을 때 나는 연민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약한 것은 죄가 맞았다.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고 기꺼이 동조하는 비겁함은 악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수진이가 혼자 나를 찾아왔다. 여느 때처럼 형식적인 안부를 묻던 그녀는 잠시 통화를 한다며 복도로 나갔다. 나는 일부러 휠체어를 복도 쪽으로 천천히 밀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수진의 목소리는 내가 알던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자기야. 응, 아버지 뵙고 가는 길. 아이고 말도 마. 올 때마다 사람도 못 알아보고. 어휴, 그냥 돈만 잡아먹는 기계지 기계. 아무튼 우리 다음 달 크루즈 여행 가는 거 예약했지? 응? 아이 당연히 스위트룸으로 해야지. 아빠 돈이 어떤 돈인데? 하하.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돈만 잡아먹는 기계. 내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에게 나는 이제 그런 존재였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아직 끝이 아니다. 이 연극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 나는 다시 병실로 돌아와 멍하니 창밖을 보는 치매 노인의 가면을 썼다. 시간이 흘러 방문은 완전히 끊겼다. 이제는 전화 한 통 없었다.
요양원의 다른 노인들이 자식들의 방문에 기뻐하고 손주들의 재롱에 웃음꽃을 피울 때 나는 홀로 창가에 앉아 텅 빈 주차장을 내려다보았다. 외로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럴수록 내 안의 분노는 더욱 날카롭게 벼려졌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보고가 영철에게서 도착했다. 놈들이 평창동 집을 내놨다. 곧 팔릴 것 같아. 나는 스마트폰을 쥔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집. 내 인생 그 자체이자 죽은 아내와의 추억이 서린 마지막 보루. 그것마저 팔아치워 제 입속을 챙기려 하는 것이다. 이제 더는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놈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영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최 변호사에게 연락하게. 이제 만찬을 준비할 시간이야. 화면 위로 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글자를 번지게 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나긴 어둠의 끝에서 심판의 칼을 뽑아드는 자의 차가운 결이었다. 나의 마지막 연극, 그 클라이맥스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최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내가 요양원에 들어간 지 꼭 1년이 되던 겨울의 초입이었다. 영철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는 단호하고 간결했다. 상속세 관련 최종 정리 및 평창동 저택 매각 대금 분배권. 당사자 전원 참석 필수. 마지막 미끼가 던져진 것이다. 놈들은 신이 나서 제 발로 도살장으로 걸어 들어올 터였다. 마지막 남은 가장 큰 재산, 평창동 집. 그 상징과도 같은 공간마저 현금으로 바꿔 제 주머니를 채울 생각에 지난밤부터 잠을 설쳤을지도 모른다. 나는 요양원장에게 집에 두고 온 오래된 물건이 생각나 잠을 이룰 수가 없다며 하루짜리 외출 허가를 받았다. 내 초점 없는 눈빛과 어눌한 말투에 원장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딱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도착한 강남 테헤랄로의 빌딩은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성체 같았다. 엘리베이터가 4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통유리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내 발 아래 아득하게 펼쳐졌다. 평생을 저 도시의 밑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와 마침내 도시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섰건만 내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황량했다. 준비는 다 됐나? 옆에 선 영철이 나지막이 물었다. 녀석은 오늘을 위해 낡은 가죽 점퍼 대신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었다. 그 모습이 어색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과 같았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던 젊은 시절 형사의 그것이었다. 자네야말로. 오늘 자네 역할이 중요해. 걱정 말게. 수십 년 묵은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인데 이 박영철이가 허투루 할 리가 있나. 최 변호사의 사무실은 모든 것이 흰색과 회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차갑고 날카롭고 한치의 감정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은 공간. 최 변호사는 이미 도착해 우리를 맞았다. 그녀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평온했지만 그 눈빛에는 오늘 벌어질 거대한 폭풍에 대한 단단한 각오가 서려 있었다. 회장님, 모든 자료는 준비되었습니다. 수고했소, 최 변호사. 나는 안쪽의 작은 회의실로 안내받았다. 특수 코팅된 유리병 너머로 바깥쪽 메인 회의실이 훤히 보였지만 안에서는 밖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밖에서도 안이 보이지 않게 설계되어 있었다. 나는 무대의 막 뒤에 선 연출가처럼 곧 등장할 배우들을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의 주인공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장남 성훈이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에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한껏 멋을 낸 모습이었다. 그는 마치 제 사무실인 양소파에 깊숙이 몸을 묶고는 다리를 꼬았다. 그 오만한 태도에서 이 모든 것이 이미 자신의 소나기에 들어왔다는 확신이 묻어났다. 곧이어 수진이 도착했다. 화려한 모피 코트를 벗어 던지자 드러나는 것은 온몸을 휘감은 명품 브랜드의 신상 원피스였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작은 손거울을 꺼내 화장을 고치기 시작했다. 마치 상속 절차를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라 사교계 파티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민준 부부가 헐레벌떡 들어왔다. 민준은 여전히 주눅이 든 표정이었지만 그의 아내는 남편의 팔짱을 꼭 낀 채 탐욕스러운 눈으로 사무실을 훑쳤다. 저 여자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돈으로 어디에 건물을 사고 어디에 투자를 할지에 대한 계산이 빼곡할 것이다.
놈들은 최 변호사가 내어온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다. 물론 그 대화의 주제는 나였다. 아버지는 요즘 어떠시대? 지난달에 가보니 영 상태가 안 좋으시던데. 성훈이 입을 열었다. 말도 마 오빠. 이젠 나도 못 알아보시는 것 같더라. 괜히 찾아가서 스트레스 드리는 것보다 그냥 편히 계시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발길을 끊었어. 마음은 아프지만 그게 아버지를 위한 길 아니겠어? 수진이 능숙하게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래도 가끔 찾아뵙기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준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아내가 옆구리를 쿡 찌르자 금세 입을 다물었다. 나는 유리병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실감했다. 저 입으로 감히 나를 위한다는 말을 짓거리다니. 저 위선과 가식이 역겨워 토악질이 나올 지경이었다. 최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회의실 테이블에 앉자 놈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의 손으로 향했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인이 되시기 전 김진우 회장님의 자산 정리를 명확히 하고 최근 매각된 평창동 저택의 대금 분배를 최종 확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인이 되시기 전이라는 말에 놈들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이 똑똑히 보였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얼굴들이었다. 네네. 변호사님. 복잡한 절차는 됐고 그래서 저희가 각각 얼마씩 받게 되는지만 알려주시죠. 성훈이 참지 못하고 본론을 꺼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도 바쁜 사람들이라. 수진이 거들었다. 최 변호사는 잠시 그들을 둘러본 뒤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분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꼭 참석하셔야 할 중요한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놈들의 얼굴에 의아한 빛이 스쳤다. 서로 눈치를 보며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추측하는 듯 했다. 최 변호사가 회의실 안쪽 내가 있는 공간을 향해 고갯짓했다. 들어오시죠, 회장님. 문이 열리고 내가 영철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놈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굳어버렸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수진의 손이 파르르 떨리더니 요란한 소리와 함께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다. 아버지? 성훈이 더듬거리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여길 어떻게 해? 나는 영철의 손을 놓고 내 두 발로 똑바로 서서 회의실 테이블의 상석으로 걸어갔다. 내가 한 걸음씩 다가갈 때마다 놈들은 마치 거대한 포식자 앞에 선 초식동물처럼 움츠러들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놈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훑어보았다. 예전에 그 무뚝뚝하고 권위적인 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던 눈빛으로. 앉아라. 이놈들아. 내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다. 낮고 깊고 서리빨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에 놈들은 마치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듯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게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 치매 아니셨어요? 성훈이 혼란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치매? 그래, 치매였지. 너희들 눈에만 보이는 아주 편리한 치매 말이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날로 집어삼키기 위해 너희들이 간절히 바라던 병. 아빠,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저희가 얼마나 아빠 걱정을 했는데. 수진이 어느새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를 시작하려 했다. 닥쳐라. 내 단호한 한마디에 수진의 눈물이 쏙 들어갔다. 나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너희들이 내 걱정을 했다고. 나를 위했다고. 이 자리에 오면서까지 내 안위는 궁금하지도 않고 오직 돈 나눌 생각에만 들떠있던 것들이 누구였더라. 내가 요양원 차가운 방에서 죽어가는 동안 내 돈으로 도박을 하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명품을 사들인 것들은 또 누구였지? 놈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자신들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최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 노트북을 열어 회의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스크린이 켜지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성훈이 강원랜드 VIP룸에서 젊은 여자들과 어울려 흥청망청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날짜는 내가 요양원에 들어간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김성훈. 내 놈은 내가 준 회사 돈 수십억을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빼돌려 도박 빚을 갚고 내연녀에게 오피스텔을 사주더구나. 내가 평생 새벽 찬 공기를 마시며 벌어다 준 돈이 내 놈의 더러운 욕정을 채우는데 쓰일 줄은 몰랐다. 성훈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다음 사진은 두바이 7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수진의 모습이었다. 김수진. 내년은 아빠가 돈만 잡아먹는 기계라고 했더구나. 그래, 내년에게 나는 돈 나오는 기계였겠지. 그 기계가 벌어준 돈으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을 입고 가장 비싼 음식을 먹으니 행복했느냐? 내 남편 회사가 망해가는 와중에도 내년의 사치는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었지. 수지는 아니에요. 아빠 그건이라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였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뜬 것은 민준이 아내 명의로 강남 상가 건물을 계약하는 서류와 그 기념으로 외제차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김민준. 너는 악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그저 약할 뿐이라고. 하지만 불의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나약함이야말로 가장 큰 악이라는 것을 내 놈을 보고 깨달았다. 내 형과 누나의 탐욕에 기꺼이 부역한 대가가 고작 저 차 한 대와 내 마누라의 잔소리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더냐?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책상 아래로 숨어 들어갈 듯 몸을 웅크렸다. 그의 아내는 옆에서 입술을 파르르 떨며 스크린과 나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영철은 묵묵히 사진과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카드 사용 내역서 같은 증거들을 차례대로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지난 1년간 놈들이 저지른 배신의 기록이자 내 인생에 대한 사형 선고문과도 같았다. 증거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최 변호사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법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1년 전 김진우 회장님의 서명을 받아간 재산분할 합의서는 회장님께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성년후견인 지정을 전제로 작성된 조건부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회장님은 누구보다 온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서명한 그 문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성훈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럼 우리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재산이라는 말에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재산? 내가 차갑게 되물었다. 내 놈들 재산이 아니라 내 재산이겠지. 그리고 내 재산이 어떻게 될지는 내가 결정한다. 최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금고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짙은 갈색의 두툼한 봉투였다. 여기 법적 효력을 가진 김진우 회장님의 유일하고 진정한 유언장이 있습니다. 한 달 전 공증까지 모두 마친 최종본입니다. 놈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봉투에 꽂혔다.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한 필사적인 눈빛들이었다. 최 변호사는 봉투를 열어 유언장을 꺼내 들고 마치 사형 선고문을 읽는 판사처럼 또박또박 감정 없는 목소리로 내용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나 김진우는 내 소유의 모든 부동산, 주식, 예금 및 기타 자산 일체를 사회복지법인 김진우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뭐라고요? 재단의 목적은 나와 같이 가족에게 버림받은 무위탁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학생들을 후원하는 데에 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리는 동안 놈들의 표정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갔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바라보던 성훈,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부여잡는 수진, 이제는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하는 민준. 완벽한 아비규환이었다. 다만 최 변호사가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자식된 도리를 저버린 세 자녀 김성훈, 김수진, 김민준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유류분조차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그 이유는 지난 1년간 그들이 나에게 행한 모든 배은망덕한 행위가 상속 결격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거짓말이야. 이건 무효야. 아버지가 노망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라고.
소송할 거야. 반드시 소송해서 내 몫을 찾아올 거라고. 성운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소송? 영철이 비웃으며 입을 열었다. 좋지. 여기 내 놈들이 아버님 재산 빼돌려서 탕진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법정 가서 한번 따져볼까? 상속 결격 사유가 아니라 폐륜으로 콩밥을 먹게 될지 누가 알아? 그제야 놈들은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빠, 내가 미쳤었나 봐. 다신 안 그럴게.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네. 수진과 민준이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한때는 내 세상의 전부였던 얼굴들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버린 화석처럼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잔인한 목소리로 나의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 그러니 나도 너희들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그저 당연한 인과응보일 뿐이다. 오늘 이 시간부로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등 뒤로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길고 길었던 내 인생의 마지막 연극이 드디어 막을 내리고 있었다. 최 변호사의 사무실 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나는 비로소 길고 긴 숨을 내쉬었다. 육중한 방음문이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았던 자식들의 절규를 단칼에 베어냈다. 마치 다른 세상의 소음처럼 아득하게 멀어졌다. 복도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내 폐부를 찌르는 듯 했다. 옆에 선 영철이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툭 쳤다. 그 투박한 손길 하나에 고생했다. 친구야라는 온 마음이 실려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숫자가 하강하는 동안 유리벽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주름은 더 깊어졌고 눈은 퀭했지만 지난 1년간 나를 짓누르던 희미한 안개 같은 것은 걷혀 있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린 폐허의 고요함과 그 잿더미 속에서 단단하게 벼려진 강철 같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빌딩을 빠져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화려한 테헤란로의 불빛들이 어지럽게 번져 보였다. 조금 전까지 저 빌딩 42층에서 한 가정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영철의 낡은 국산차에 올랐다. 시트에서는 희미하게 땀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났다. 그 익숙한 냄새가 오늘따라 이상하게도 아늑하게 느껴졌다. 차가 평창동으로 향하는 내내 우리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나는 그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한때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의 안녕과 동일시되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저 불빛들은 그저 불빛일 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타인의 삶이 되었다. 영철이 묵직한 침묵을 깨고 먼저 입을 열었다. 속은 좀 괜찮나?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모르겠다.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텅 비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 것 같기도 하네. 그럴 걸세. 평생을 지고 온 짐을 내려놓았으니 그 짐이 제 살처럼 붙어 있었으니 떨어져 나간 자리가 허전한 건 당연하지. 영철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이 이 친구가 나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위로 방식이었다. 우리는 집 앞에 도착했다. 1년 만에 다시 마주한 나의 집. 나를 내쫓았던 바로 그 대문이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영철이 차에서 내려 리모컨으로 대문을 열었다. 끼익 하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거인이 기지개를 켜는 소리 같았다. 차에서 내려 집을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 잠긴 저택은 거대한 그림자처럼 위압적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거나 낯설지 않았다. 저곳은 내가 되찾은 나의 성체였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불이 꺼진 실내는 싸늘한 냉기로 가득했다.
자식놈들이 집을 내놓기 위해 사람을 들였던 탓인지 희미하게 낯선 방향제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내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텅 빈 공간에 구둣발 소리가 메아리 쳤다. 마치 유령의 집에 들어온 것만 같았다. 영철이 익숙하게 벽에 스위치를 올리자 거실의 샹들리에가 환하게 불을 밝혔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내가 고른 소파, 아내가 아끼던 자기들, 벽에 걸린 그림까지. 하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던 온기는 완벽하게 사라져 있었다. 사람의 온기가 떠나버린 집은 그저 거대하고 화려한 무덤에 불과했다.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거실 벽난로 위에 걸린 대형 가족 사진으로 향했다. 10년 전 내 환갑을 기념해 찍은 사진이었다.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나와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아내. 그리고 아직은 탐욕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전 비교적 순수한 얼굴로 웃고 있는 새 아이와 그들의 가족들. 저 사진 속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장이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완벽한 가정을 꾸렸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나는 홀린 듯 사진 앞으로 다가갔다. 손을 뻗어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쓸어보았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만이 손끝에 닿았다. 여보, 보고 있소?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아이들이, 당신이 목숨처럼 아꼈던 이 가정이 이렇게 망가졌소. 내가 틀렸던 걸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줘서 저 아이들을 괴물로 만들어버린 걸까? 내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사진 속 아내는 그저 인자한 미소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아내의 얼굴에서 시선을 옮겨 성훈, 수진, 민준의 얼굴을 차례대로 뜯어보았다. 저 웃음 뒤에 어떤 칼을 숨기고 있었는지 나는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저 내가 만든 완벽한 가족이라는 환상을 깨고 싶지 않아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뿐이리라.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의 재단에 나 자신을 제물로 바쳤다. 내 청춘, 내 꿈, 내 인생 모든 것을. 그 결과로 남은 것은 배신과 상처뿐이었다. 더 이상 저 거짓된 웃음을 마주하고 있을 자신이 없었다. 영철아, 왜 그러나? 저것 좀 내리는 것 좀 도와다오.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잠겨 있었다. 영철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의자를 가져왔다. 우리는 함께 낑낑거리며 육중한 액자를 벽에서 떼어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마치 지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다. 우리는 사진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사진이 걸려있던 벽에는 사각형의 허연 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뻥 뚫려버린 내 마음처럼 벽의 한가운데가 공허했다. 이건 어디다 둘까? 창고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게.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도록. 영철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진을 질질 끌다시피 하여 창고로 가져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창고 문이 닫혔다. 내 인생의 한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나는 한동안 텅 빈 벽을 바라보았다. 슬픔보다는 차라리 시원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이제 저 빈 벽을 새로운 무언가로 채워 넣어야 할 터였다.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닐 터였다. 잠시 후 영철이 부엌에서 소주 2병과 낡은 냄비, 컵라면 2개를 들고 나왔다. 이 집엔 먹을 거라고는 이런 것밖에 없군. 일단 이걸로 속이나 달래세. 우리는 정원으로 나갔다. 겨울밤의 공기는 살을 애는 듯 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영철은 휴대용 가스버너에 불을 붙여 물을 끓였다. 우리는 1년 전 거짓된 웃음과 축하가 가득했던 바로 그 자리, 화려한 파티 테이블 대신 낡은 정원용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정적을 채웠다. 멀리서 도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라면이 익는 동안 영철이 먼저 소주잔을 채웠다. 자, 받게. 이제 진짜 자네 인생의 첫 장을 여는 축배일세. 우리는 말없이 잔을 부딪혔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울려 퍼졌다. 나는 단숨에 소주를 목구멍으로 털어넣었다. 알싸한 알코올이 타는 듯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차갑게 얼어붙었던 속을 뜨겁게 데워주었다.
하고 거친 숨을 내뱉자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다. 이제 정말 어쩔 셈인가? 영철이 김치가 익어가는 컵라면을 뒤적이며 물었다. 최 변호사에게는 내일 바로 재단 설립 절차를 밟으라고 일러두었네. 이름은 김진우 장학재단으로 할 생각이야. 김진우 장학재단이라 멋지군. 멋질 것까지야. 그저 내 돈이 더 이상 더러운 곳에 쓰이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걸세. 나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네들, 돈이 없어 꿈을 접어야 하는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내 평생이 아주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고 위안이라도 삼을 수 있겠지. 우리는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라면을 후후 불어가며 먹기 시작했다.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는 식사였다. 땀 흘려 일하고 모든 것을 끝낸 뒤에 친구와 함께 먹는 라면 한 그릇. 이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맛이 아닐까? 한참을 말없이 면을 넘기던 영철이 문득 나를 보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진우야, 솔직하게 말해보게. 정말 후회는 없나? 아무리 그래도 피부치인데. 저놈들이 와서 무릎 꿇고 빌면 마음이 약해지지는 않겠나?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까만 하늘에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후회 왜 없겠나? 내 인생 전부를 바친 농사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었는데. 하지만 내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네. 자네 말대로 피부치지. 그래서 더 용서할 수가 없는 걸세. 남이라면 속은 내가 등신이지 하고 돌아서면 그만이지만 가족은 그럴 수가 없어. 썩은 가지는 잘라내야만 나무 전체가 살 수 있는 법이야. 내 몸의 일부를 도려내는 아픔이 따르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나라는 나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지. 나는 소주잔을 다시 채웠다. 놈들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내 돈을 사랑했던 거지. 내가 치매에 걸려 돈을 관리할 능력을 잃어버리자 놈들은 나를 돈만 잡아먹는 기계 취급하며 요양원에 내다 버렸지. 만약 내가 진짜 치매였다면 나는 지금쯤 그 차가운 방에서 이름도 잊어버린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을 걸세. 그들이 내게서 앗아가려 했던 것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었어. 내 이름, 내 기억, 내 존엄성. 나라는 인간의 모든 것이었네. 그런 놈들을 어떻게 용서하나. 내 말에 영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잔을 채워 다시 한번 나와 부딪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리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술잔을 기울였다. 지난 세월의 회한, 함께 늙어가는 친구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시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설렘. 수많은 감정들이 소주잔 위로 오갔다. 어느덧 나는 취기가 올라 있었다. 하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원 끝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평생을 저 불빛의 일부가 되기 위해 저 불빛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빛나기 위해 달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잃은 것이 아니었다. 버린 것이었다. 헛된 욕망과 거짓된 관계들을 내 손으로 직접 버린 것이다. 텅 빈 집, 끊어진 인연. 이제 내 곁에는 늙은 친구 하나와 내가 평생 이룬 재산만이 남았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불행한 늙은이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자식에게조차 버림받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웠다. 더 이상 나를 얽매는 아버지라는 굴레도 가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없었다. 남은 것은 오롯이 김진우라는 한 인간뿐이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느꼈다. 내 안의 마지막 찌꺼기까지 모두 씻겨나가는 기분이었다.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지 않을 것이다. 나를 위해 살 것이다. 내 이름으로, 내 뜻대로, 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지막이 으쪼렸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영철의 나직한 웃음소리를 배경으로. 이제야 내 인생을 살게 됐네. 김진우 회장님의 사이다 복수국 어떠셨나요? 가족에게 버림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감동을 함께 해주세요.